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펭숙. 얌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네. 네, 책 소개해드릴게요. 2020년 9월에 출간된 마이클 샌델 작가의 8년 만의 저서입니다. 현대사회의 능력주의 가치에 대해 경종을 울리면서 공정함은 무엇인지, 능력에 따른 성공과 실패는 과연 정의로운지 의문을 제기하는 책이라고 하네요. 마이클 샌델 작가인데요. 한국에서 2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죠. 정의란 무엇인가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고 존 롤스 이후로 정의라는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저명한 사람이에요. 좋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저희가 샌델 교수의 책을 녹음하기는 처음이고요. 예전에 아마 펭숙이랑 정의란 무엇인가 같이 읽었죠. 봤었습니다. 네. 7가지 챕터가 있는데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논하기 때문에 맞아.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7개의 장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1장. 승자와 패자. 네. 자, 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이 책의 서문을 엽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느꼈던 것. 샌델은 트럼프의 당선부터 이야기를 언급한다는 것. 네. 네. 이 책의 큰 맥락이 1장부터 나오는데요.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 이거를 능력주의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샌델이 던지는 문제 제기는 과연 그 능력대로 하는 게 공정한가? 그렇지. 조금 바꿔 말하면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과연 실제 공정한 경쟁을 네. 만들어내는 환경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단순히 기회만 주어준다고 해서 네. 그 사다리가 모두에게 동일한 사다리인 거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이 동일한 게 맞냐? 그렇지. 이렇게 그게 파고드는 거죠. 책 뒤에서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네. 행운이라는 부분, 네. 그리고 주변 환경이라는 부분,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 그런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사회 구성의 네. 문제. 네. 그래,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요건과 요인들을 종합해서 이 능력주의가 만들어진다. 지난 40년 동안 만들어져 왔고 굉장히 강력하게 네. 그런 능력주의가 현대의 우리 사회를 이거 말이 어렵네. 자, 그런 현대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죠. 관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책이 네. 바로 이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다. 좋다. 네. 좋다. 그래서 처음에 확 임팩이 있는 게 음.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만연해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거를 말을 풀면은 능력에 따라서 보상받는 게 당연해.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은 높이 올라가야 되고 능력이 없는 거는 본인이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네. 맞아. 이렇게 치부하는 게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거기에 허를 찔러서 음. 반박을 했다는 게 네. 굉장히 큰 임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주의는 승자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성공한 거야 라는 오만, 그리고 패자는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었고 노력하지 않았어 라는 굴욕과 분노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게 저자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그리고 포퓰리스트적 반항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능력주의가 어디서부터 기인했느냐. 네. 바로 그 능력주의는 포퓰리즘으로부터 나왔다. 거기서부터 더 강하게 발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 능력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결국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수능. 수능은 말 그대로 점수 몇 점 만점에 1등부터 꼴등까지 나래비 세워서 너 여기 갈 수 있어 없어를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가 충분히 20년간 공부하고 준비해 왔던 이 시험을 공정한 기회가 한 번씩 주어졌다면 너는 이 결과에 승복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네. 책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과연 그 학력을 등에 업고 평생을 과연 그 후광을 업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이 정당하느냐고 묻는 거고, 둘째는 입사시험이겠지. 전문직 물론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네. 그 어떤 기업에 입사했다는 것, 혹은 그 입사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이나 시험이나 테스트가 과연 그 사람들을 실제 능력 본위로 뽑는 것이 옳느냐라는 거야. 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끌어올 수 있는 직접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예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 이 능력주의를 2장부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네. 자, 2장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이 장에서는 능력주의라는 가치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래,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해가 돼야 돼.
저는 새롭다고 느꼈던 것이 성서를 시작으로 처음에는 은총받은 사람, 뭔가 구원받은 사람이 네. 그런 운을 가져가고 건강을 가져가고 부를 가져간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나 자신을 스스로 수련하고 수도원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갈고 닦는 그런 결과로서 부를 가져가는 걸로 이념이 바뀌었다는 게 새로 알게 된.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중세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샌델이 말하길 네. 우리의 노력 여하는 크게 관계가 없는 거였어. 신이 선택해야 그렇지. 되는. 그냥 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 생명체는 어떠한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거지. 네네. 그건 어떤 신의 설계에 의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지만 지금 방금 팽숙이가 말했던 대로 현대 사회에서의 구원은 이와는 다르다는 거야. 너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76페이지 보면 프로테스탄트의 직업 윤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근면 성실하고 스스로 돕는 자를 구원받는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의 신성함 그리고 그것의 정당성 이게 곧 구원받는 자는 노동을 하고 노력하고 성실하면 구원을 받고 그것은 그 본인이 가져갈 만한 충분한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능력주의랑 결부되는 네. 의미인 거네요. 그래서 이 장의 제목처럼 선량하니까 위대하다는 게 그 위대한 사람들은 선량하고 뭔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이게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연계돼서 2009년에 오바마 케어 논쟁이 한창이었는데 그 오바마 케어 논쟁이 건강을 해친 사람은 건강 관리를 안 한 자기 탓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확장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보험의 정당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부 그리고 건강 두 개 다 포함해서 개인이 충분히 노력하면 유지하거나 지켜낼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시선? 근데 그게 맞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케어는 지금 하나의 예로 들어준 거고 네, 책 예시요.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바는 사회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화한다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성공에서도 실패에서도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성공이라는 면은 앞서도 얘기했고 앞으로도 얘기할 능력주의라는 건데 우리 미국은 어떤 것도 너희가 노력하는 만큼 쟁취할 수 있고 성공해낼 수 있어.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아메리카 드림을 얘기한다는 거지. 맞아. 이게 빌 클린턴도 그랬고 오바마 정부에서도 그랬고. 네. 근데 과연 이것을 샌델이 맞느냐고 되질문한다는 거. 네. 그 질문하면서 이제 본인이 오바마를 직접 투표 때도 선택했었지만 네. 나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렇죠. 왜? 그게 실제 들어맞지 않으니까.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이 내가 노력하는 만큼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야. 현실과 다르게. 네. 그렇죠. 그리고 냉전 시대 때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것을 미국인들은 모두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아 미국이 위대하고 선한 거는 우리가 옳기 때문이야라고 계속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가가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모두 이루어냈어라고 자부심까지 가져갔다. 맞아. 네. 옳지 않은 선민주의를 이야기한다라고 저자가 주장한다는 거. 어. 그러니까 무조건 역사는 물론 승자의 역사긴 하겠지만 네. 미국의 역사마저도 미국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 혹은 바른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맞냐라고 또다시 역시 저자가 책 초반부에 독자들에게 질문을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말한 미국이 선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라는 주장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미국이 선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거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때 많이 썼던 문구라고 해요. 미국과 같이 강대국들이 선해서 위대하다는 거는 부유한 개인 그리고 부유한 강대국은 본인들 미덕으로 부유해진 거다. 그런 능력주의적 아이디어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네. 나도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된 건 네. 92페이지에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재직 중에 25번을 말했고 네. 버락 오바마는 32번을 말했다는데 그렇게나 많이 말한 내용이 뭐냐? 우리는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 영국사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레이트 브리튼처럼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이야기하는 거. 그쵸. 우리가 하는 것이 정이고 선이야. 음. 미국이거나 미국이 아니거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 그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네.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서 좀 놀랐고.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대외적인 활동을 모두 정당화시키는 말이 되는 거죠. 맞아. 그치. 이거를 저자 샌델은 승리주의적 언어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든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한 거고 승리주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자, 그렇지만 샌델은 여기까지 얘기한 미국이 선하니까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역사가 되기도 전에 역사를 들먹이는 일이라고 이걸 표현하면서 두 가지 문제는 뭐냐? 첫째는 일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갈 거라고 하는 예측은 고약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그치.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긴 또 푸틴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더라고. 나 보면서 좀 놀랐는데. 아무튼. 둘째는 역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갈지라도 그것은 곧 도덕적 정당화의 기반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역사가 미국이 그렇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주장만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를 시킬 수 있냐는 거야. 그쵸. 어디까지나 역사는 상대성을 가진 그쵸. 학문이고. 승자의 해석이니까. 그렇지. 이런 부분까지도 견제적인 시선을 날린다. 맞아요. 그래서 2장은 여기까지 네. 설명을 드리고 동의합니다. 좋아요. 3장 갑니다. 3장.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그렇지. 지금까지 1, 2장에서 이야기했던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의 상승, 신분의 상승 또는 학력에 대한 언급이 3장부터 나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맞냐. 음. 그 스스로 너가 노력하고 분투한 결과가 너의 것이 맞느냐.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이 뭐야? 자, 그래서 1, 2장에서는 능력주의의 문제, 그게 포퓰리즘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것들이 배경. 그렇지. 그리고 실제 미국 정치사에서도 과거 대통령들의 입을 통해서도 굉장히 강조되어 왔다라는 것들의 문제를 지적한다. 자, 그게 1, 2장의 주 핵심이라면 네. 이제 3장부터는 실제 그런 능력주의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데라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장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3장부터 웬만한 우리나라 강의 프로그램이나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다뤘더라고. 그래서 우리 세 세계도 적용해본다. 네. 실제 능력주의라는 것, 음. 이 성공을 각자 이뤘다고. 아 근데 우리 성공 안 했잖아 아직. 네. 네. 성공하진 않았지만 아니, 전제 자체가 잘못됐네. 그냥 근데 그런 거죠. 지금 갖고 있는 이 환경. 환경 그렇지. 혹은 결과. 뭐 회사라면 직책 뭐 그래. 이런 것들 자산 이런 거에 대해서 나의 돈의 속성 능력으로 이후로, 쟁취한 것이냐. 응. 어. 온전히 그렇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3장부터 들어간다. 팽숙. 저는 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회사 건가요? 무슨 말이지? 저는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인데 운빨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진솔하게 진짜. 맞지. 그래서 맞지. 어부지리로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어부지리로 대학교에 갔고 어부지리로 정말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어부지리를 만난 사람 중에 뭐 한두 명 정도는 언급할 수 있잖아. 제 남편 이야기 아니 거기 하겠습니다. 말고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사람은 멀리 있잖아요. 아, 네. 무튼 고맙고요. 제 남편한테. 요거 어떻게든 편집해서 아, 네, 만들어 네. 봅니다. 아, 네, 네. 자, 전 그렇습니다. 엥? 이게 끝이야? 네. 아, 그래서 항상 나 스스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건 너무나 사실이에요. 옳지. 겸손이네 완전. 완전 너무 겸손 끝판왕이네요. 저 완전 겸손의 키워드죠. 어떻게 마라맛 한번 가? 겸손의 마라맛 겸손의 반대말. 네. 이슬입니다. 겸손의 캐릭터잖아. 반대말. 이게 들으시는 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캐릭터를 잡은 거니까. 음. 자, 그런 결에서 저부터 얘기해 봅니다. 나 얘기했는데 뭐 저부터야. 아니, 그러니까 냠냠이보다. 아, 그래. 아. 얘는 뭐 모든 게 1인칭이. 야, 이게 무슨 겸손이야? 나 네. 있는데. 겸손의 반대말. 이슬이 JJ. 갑니다. 네. 자, 이슬의 JJ, 이슬의 지자랑 갑니다. 근데 엄청 능력주의 네. 사고방식 갖고 있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은 자, 그리고 그 노력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자, 철저히 응징받으리. 배제되어야 한다. 라고 난 배제까지? 그런 어떤 사회 혜택을 받는 면에서. 그래서 오빠는 배제되었다? 나 배제됐지. 아니, 배제된 면, 배제된 배제 안 면도 됐죠? 있지. 바뀌었어. 배제 안 됐죠. 배제된 면도 있지. 아,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가? 아니잖아. 내가 덜 노력한 부분이 있겠지. 어우, 소름 끼쳐. 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에도 우리가 지지난 책인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서 했던 얘기. 수능 얘기했었나 그때? 아니요. 그때 그러니까 뭐 내가- 다시 태어나면 더 이상 열심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 지금 너무 열심히 지금 살아서?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근데 미안한데 지금 그 대목만 그렇게 잘라서 들어보니까 진짜 별로네. 좀 전후 관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미드나잇 네. 라이브러리. 내 능력치 뭐 말하려고 그랬어? 수능. 수능을 뭘 말하려고 그랬지? 잠깐만.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노력을 그만큼 하지 않는 게 배제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음에도 올라가지 못한다는 그 이면은 생각 안 해요? 능력이 있음에도. 노력을 했음에도. 반대로. 왜냐면 마이클 샌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성공한 농구 선수가 있고 맞아. 한 성공한 역도 선수가 있는데 농구 선수는 월급이 천억? 천억 정도. 우리한테 월급이 아니고 연봉. 아, 우리
월급이 저 농구 엄청 부자네. 선수는 연봉이 1,000억인데 성공한 역도 선수는 비인기 종목이라서 비인기 연봉이 종목이라서 너무 낮다. 최소 월급 뭐 음. 62만 원으로 살아간다 이런 비교를 들어요. 근데 맞아. 그 역도 선수의 노력이 과연 농구 선수의 노력보다 못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의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그 당시에 쫓는 가치가 있잖아. 네. 농구라는 종목이 인기가 있기 때문인 그쵸. 거고 시류를 잘 탄 거다. 여기에 대해서 수요 공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회의 가치는 예를 들어 내가 내 몸값에 100억을 받고 싶다고 해서 100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몸값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사회적 트렌드와 시류는 개인이 결정할 수 없잖아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샌델의 주장과 반대로 복불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근데 수용해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노력의 산물이다. 아니, 그건 본인은? 이미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패스하고 아니, 진짜요? 그건 이미 여러 책에서 계속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얘기하고 100%? 아니라고. 100% 아니라고? 아니지. 오늘도 여기 왔는데 띄워주지 못했어. 맞아. 다리 힘이 없어서?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아니. 뛰어오지 못한 이유가 뭐죠? 어? 노력하지 오늘 않았어. 지각하셨는데 뛰어오지 못한 이유가 뭐죠? 미안합니다. 자. 이거 언제 얘기해? 빨리 얘기해. 아니 너네가 지금 말을 내가 말을 안 할 사람은 아니지만 한다. 그래서 나는 이 능력주의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바꿀 수 내가 그 얘기했다. 수능이 기억났어. 그러니까 내가 지난 책에서 얘기했었지만 수능이라는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이 있어. 근데 그 학생은 지금 이것을 야 우리나라 교육체 너무 잘못됐어. 지식교육 망했어. 이거 뭐 수시 완전 잘못된 제도야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불평분만 갖고 내가 학업을 놓아버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은 이 시스템의 수능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를 내고 성인이 돼서 구성원으로서 참여해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학생인 당사자 할 때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단순히 거기서 손을 놓아버리면 나만 손해인 결과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사회는 얘기했었잖아. 똑같아. 이 능력주의도 지금 내가 이 능력주의를 나쁘다 혹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샌들이 네. 나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나의 노력은 나 개인의 노력은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고 봐. 솔직히 말하면 이 사회에 어떠한 반향도 불러일으킬 수가 없어. 내가 뭐 트위터를 하진 않지만 트위터에다 이런 글을 100만 개를 써도 뭐 이게 무슨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 절에 살면 절법을 따르라 이 말이잖아요. 뭐 그런 거지. 절에 사는데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을 수는 없잖아 갑자기.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샌델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어. 무슨 말인지도 알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긴 해. 네. 근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되냐고 묻고 싶고 본인마저도 하버드의 정치 철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모순 아니냐. 그래서 오빠 얘기 언제예요? 이게 내 얘기인데. 그래? 근데 오빠의 받아들인다는 결과들- 거죠. 수용한다. 나는 능력주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 근데 질문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결과들이 나의 노력의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100% 선물이다. 그러니까 다- 그것은 다 내가 잘했다. 아니지 잘못했을 수도 있지. 운도 그렇고 사회적인 환경도 그렇고 내가 만약에 어떤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 사회에서 가치가 덜한 직업으로 평가받아 상대적으로 선택했어. 혹은 평균 임금보다 그걸 내가 선택한 거잖아. 환경이 그렇다고 한들 우리나라만 해도 직업이 2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난 그렇다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봐. 너무 슬픈 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현실적인 얘기라 진짜 좀 재수없게 들리고 힘든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만 도태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결국. 근데 오빠가 만약에 정말 더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미 어디 저기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저기 뭐 어디 감옥 얘기하는 거야. 어디 좋은데요? 저기 어디가 어디야? 저기 학교? 학교 큰 학교 건물 저기.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야? 어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지만 그것마저도 운명적으로 그건 또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음. 부모님이 주신 환경 감사하다. 그 어떤 환경도 나는 그냥 연필과 흰 종이를 주어준 것도 내가 받아들일 운명이고 석봉이야 뭐야? 그래서 난 그런 것들이 너무 내게 감사한 일이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누군가는 처음부터 태블릿 PC를 갖고 시작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뭐 어떻게 했어. 내가 깜질 써가면서 뭐 극복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렇다고 태블릿 PC를 훔쳐? 철저히 능력주의구만.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야 근데 나는 또 이거는 좀 생각이 다른 뒤에서 얘기할게. 뒤에 알겠어. 공공선에서. 냠냠 얘기. 해요? 많이 길어서 하지 마요. 그런데? 하지 마요. 저는 그냥 심플해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진 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냥 주어져서 태어나 보니까 갖게 된 것도 물론 있었고 너무 많아. 혹은 얘는 많지. 너무 많지. 아니야. 난 솔직히 나는 정자동 카페거리도 못 가져봤거든. 그걸 왜 가져요? 누가 가졌어 그걸? 얘 거잖아. 네 어쨌든 그거 말고 노력해서 얻은 것도 물론 있죠. 뭐가 있죠? 왜냐면은 뭐 대삼? 회사에서의 인정이나 학교에서 시험 잘 봐서 얻은 성적이나 이런 거는
노력 없이 맞아. 저는 아, 가질 수 없었어요. 그치, 맞아. 그치, 맞아. 만약에 제가 돈 많은 부잣집 자제여서 어? 만약이야? 비리를 써가지고 엄마가 돈을 더 비리를 선생님한테 더 비기. 줘서 비리를 써서 비리를 비리를 들었어. 비기가 비기로 어. 들었어. 비기가 뭐야? 그 숨은 뭐 기술 같은 거 되게 있잖아. 막 숨겨진 아. 기술. 옛날 단어. 응. 비리를 써서 옛날. 엄마가 뒷돈을 쥐어줘가지고 저를 뭐 A뿔을 많이 주거나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 노력이죠. 분명히. 근데 그거 말고 학원을 다닐 수 있었던 거?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스터디 카페를 비싼 데를 다닐 수 있었던 거? 뭐 이런 거는 다 용돈 받아서 할 수 있었으니까 용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지. 그런 거는 정말 운빨로 음. 주어져서. 나는 그게 운보다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에 네. 이건 사실 이 문제는 결국 성향 차이거든. 네. 정답이 없잖아. 음. 방금 냠냠이 얘기는 네. 결국 본인이 그 운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으로 승화시킨 거야. 노력의 범주가 더 크다고 보는 거야. 나는 만약에 그렇게 좋은 스터디 카페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애들이 많고 가서도 노력하지 않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섞여 있. 그래도 얘는 가서 그 운을 부여잡으려고 혹은 그 운이라는 거를 인지했든 인지하지 않았든 그 운을 본인의 노력인 것처럼 만들어내려고 시도했다는 거. 근데 어떠한 같은 결과가 100이라면 100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50만 해도 도달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있고 뭐 스터디 카페를 가든 스터디를 하든 알바를 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니까 아니면 진짜 올타임 내가 알바를 아침부터 해야 되고 생계가 지금 당장 라면밖에 먹을 게 없어.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100을 도달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노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동등한 맞아요. 스텝에서 시작됐느냐가 차이라는 거죠. 출발선의 문제죠. 좋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샌들이 묻는 거고. 그치, 그치. 네. 정말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운명적으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사회를 전복시킬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부모를 바꿀 거야? 근데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 사회를 전복시킬 수 그러니까 없지만 공정하지 않다고 나도 생각해. 개인이 깨어 있는 개인이 한 명에서 수백만 명이 되면은 언젠간 그 사회 문화가 뒤집어질 거라고 맞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에, 자, 야, 너희 이런 부분 간과하고 있잖아. 음. 너희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라고 하는 건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샌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회의 이런 능력주의적인 현상을 늦출 수는 있다고 봐. 하지만 이 방향성을 가로막기에는 샌들이 가진 영향력은 사실 그 좀 속도를 미비하다고 못 따라갈 보는 거지. 수 있죠. 근데 불편한 진실을 이렇게 뒤집어서 계속 말하는 사람은 정말 필요하다고 그리고 생각해요. 나는 불편하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난 읽으면서 되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얘기거든. 이건 지금 우리가 계속 비슷한 얘기 하고 있지만 컵에 물이 반이 차 있는데 반이나 있네랑 반밖에 없네라고 보는 것에 그 결이야 정말. 나는 근데 뭐 반이나 있네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반만 있어도 감사한 사람인 거고 나머지를 어떻게 채워볼까를 생각하거나 그래 반이나 있으니까 당장 없어도 돼. 버틸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못 음. 채웠어. 만약에 80까지밖에 내가 못했어. 그때 오빠는 아 그래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지만 80밖에 안 됐네. 그래도 뭐 이것도 괜찮지 내 결과니까라고 하지만 그렇지. 그렇지 나는 않을 이제 수도 그런 있다는 사람인 거. 거고. 그쵸. 아무리 진짜 죽어라 자기는 100까지 모든 안간힘을 써서 하려고 했는데도 0에서 80을 겨우 채운 거야. 누구는 30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치. 그렇지. 그 반도 기준이 다르니까. 어. 반의 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네. 거기서는 또 근데 바꿔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 50%라고 치자고. 처음에 시작했던 물이. 응. 근데 상대는 누군가 80%부터 시작했어. 응.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왜 나는 30%나 부족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응. 20%를 가진 나보다 30%가 적은 사람을 보고도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가잖아. 응. 그만큼 내 주변의 사회 환경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 성향은 개인적인 이슬의 성향은 20%인 사람을 보고 안주나 안도한다기보다는 그거에 또 다른 감사할 줄 아는 그렇지. 사람이네요. 이 말을 한마디 하고 싶었어. 그래 나는 감사할 줄 퇴근. 아는 사람이다. 그렇지. 가보겠습니다. 작은 것에도 주어진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 정도로 정리할게 나는. 그 진짜인데? 좋은 말이고 그 말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주장과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완전히. 왜냐면 마이클 샌델도 포기하고 너 현실에 안주해서 감사하면서 살아 이게 아니고 그냥 늘 겸손하고 지금 너가 가진 너가 가진 능력이 그놈의 겸손. 네가 잘해서가 100%가 아니, 아닐 그건 거다. 아니야. 맞아, 그건 아니야. 그거를 계속 중요하죠, 강조하는 중요하죠. 게 이 근데 주장이더라고요. 다만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해서 가졌다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지만 그것에도 감사한다고. 근데 샌들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얘는 겸손하다고 얘기하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해한다. 미안합니다. 겸손해야 한다. 죄송합니다. 그 겸손해야 한다고 앞에가 하는데, 다르네요. 전제가. 나는 겸손보다는 그냥 감사하는 거야. 그 환경에. 근데 저는 그리고 앞으로 저는 감사로 가겠습니다. 뭐야?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죠? 최 나 땡큐. 자신 아닌가요? 최 땡큐. 최 땡큐. 예. 땡큐 채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능력주의적인 차이 편차가 사회에도 약간 어리석은 짓이라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 근데 그 아이가 경제적으로 정말 불우한 환경에 있어.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제대로 발현해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때 그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그게 포텐이 터지면 정말 큰 이펙트를 줄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면 그거는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불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능력주의의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의 기회를 그러니까 공평하기 위해 기회를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더 효율적인 사회 발전과 공동체 발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음. 재능은 동등하게 같이 우위에 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전체 이익의 반대로 물어볼게. 공동. 그 재능도 샌델이 말했던 것처럼 운이야.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도. 네. 그러면 그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게 그 운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사회가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없던 기회야. 능력은 있지만 그 기회나 환경을 포착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반대로 말하면 재능은 좀 덜해도 내가 충분히 그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의 기회를 뺏어들이는 결과일 수도 있거든. 역차별이다. 그렇지. 왜냐면 이 사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직업 선택의 자유 등등이 있다면 꼭 능력만으로 정말 그 수치만으로 우리가 그 재능만으로 이 사람에게 조금 더 뛰어나다고 보여지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몰아주는 것 혹은 정말 이 공동체 전체로 생산성을 1이라도 더 네가 높일 수 있으니까 너가 하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생산성을 1을 덜 내더라도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고 또 좋아하는 누군가의 기회를 뺏는 거라면 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사회적인 배려를 해야 되느냐. 정말 효율적인 생각에선 그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 이 책에서도 그러니까 너가 말한 거 맞아. 팽숙이 말한 거는 효율적인 부분에서 맞아. 그거 정말 효율성만 얘기한 보고 가는 거 아니냐. 효율성 얘기한 거다. 효율성을 얘기한 거다. 근데 사회적인 두 효율성이 분의 얘기한 거다.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경쟁이 무조건이다라는 게 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한 사람 걸 뺐으면 한 사람 게 없어지고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 있는데 완전 경쟁이 아닌 사회에서는 사실 둘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없지. 그런 완전 사회가 경제 아닌 어딨어. 사회는 없다고 봅니다. 나도 동감. 갑자기 한 목소리인데 그리고 나는 약간 여기서 거의 뭐 백번토론 머더테레사. 진행자인 줄 알았어. 아니 저쪽에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제 멀리 있잖아 지금. 이 막은 뭐야? 저희 앞에 칸막이가 하나 있습니다, 깔끔한 진행. 여러분. 아. 여러분 응? 빨리 3장을 끝내고 뒤로 가야 오케이. 되니까. 근데 지금 사실 3장 책 내용 하나도 안 한 거야. 맞아요. 아니 근데 물론 이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모인 거긴 한데 네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이런 거야. 우리의 이런 로망을 이야기죠. 펼치려고. 그리고 저희의 삶과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네. 이거는 정말 엄마 줘 아빠 줘야 말하기에 따라서. 네. 그리고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다라고 말하기 정말 좋은 주제야. 그래서 토론을 끝없이 얘랑 할수 나랑 있는, 우리 셋이서 그치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역시 세계적인 석학 교수님이 쓰신 책이어서 끝없이 토론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좋아. 근데 나는 이 책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있어. 의사라는 직업에 더 적합한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있어? 그거는 그걸로 평가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 개인 병원을 차릴 수 있는 부가 있느냐,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의사이냐 그것보다는 그런 어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거나 정말 절대적인 우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걸로 나래비? 그걸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그 영역에 전체 능력이 사회적으로. 최고여야 되는 영역에는 당연히 능력주의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의사 같은 의료 쪽은 실수 없이 능력이 최고여야 되는 근데 그 직업이잖아요. 능력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능력까지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배제하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런 사회가 절대 아니니까.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의사 혹은 뭐 가구 제작자 이런 직업을 언급하면서 당연히 더 기술이 좋은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겠냐는 거야. 그것만으로는 옳은 얘기가 되지. 적당한 이야기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만 선택하기에는 혹은 그렇게만 기회를 주기에는 이 사회가 너무나 가혹하다.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저희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해보면 3장의 책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시장에 대한 두 가지 논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효용성 담론. 앞서 팽주기가 얘기했던 네. 이거는 그러니까 효용적인 부분을 더 치중한다는 거죠. 어떻게 GDP를 우리가 늘리고 전체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 효용적인 그러니까 내가 입장. 속한 이 사회 공동체에 어떻게 더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느냐, 전체를 키울 수 전체 있느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느냐는 얘기를 팽수가 했던 거고. 네. 나는 이제 반대로. 네. 두 번째 담론은 자유담론인데 이게 자유경제 시장에서의 그 재화의 가치를 자유롭게 따르다 보면 그것이 시장에 맞는 이치이다라는 해석이고 새로 떠오른 담론이 능력주의 담론. 이게 오빠가 말한 이게 내가 얘기한 거네. 이게 오빠가 말한 3번. 능력주의 담론인데 맞네.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떠한 결과, 가치
판단마저도 능력주의적으로 보상을 이미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그 보상을 해주고 있는 네. 시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세 가지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음. 세 가지 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일단 그렇게 맞아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객관식 시험 푸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쵸. 근데 20세기 후반부터 이런 능력주의 담론이 대두화되고 있고 이것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능력 있으면 그만큼 가져가. 그 말은 즉 국가에서 해줘야 할 복지국가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개인의 능력으로 전가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라는 희망, 고문 이것이 오히려 포퓰리즘적으로 반격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표적으로 오바마 때 대두됐던 담론이었대요. 그래서 오바마도 항상 이제 뭐 인터뷰나 정치적으로 발표를 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재능이 이끄는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네. 거잖아요. 이런 네. 말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대학에 일단 가라. 그럼 성공할 수 있다. 맥락이 허술한 주장을 많이 펼쳤다고 나도 해요. 지금 팽수이가 얘기해줬던 그 시장에 대한 세 가지 담론 중에서 네. 세 번째 능력주의 담론 쪽에 내가 얘기한 게 가장 가깝긴 하지만 네. 나도 완전히 능력주의 담론을 지지하는 건 아닌 게 네. 이런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에 완전 있죠. 동의한다. 맞아요. 이것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더 많은 것을 본인 능력 이상으로 취하는 것의 그 후광효과를 입는 게 맞느냐?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난 그게 안 된다고 보고 그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미국의 정말 좋은 학벌을 가진 정치인이나 어떤 뭐 장관 같은 사람들이 인사청문회나 법정에 서서 나는 이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기여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네. 것을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해. 음. 잘잘못에는 지위 고하, 학력 고하, 경제적인 부분들 당연히 적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공정해야 된다. 이건 공평이 아니고. 그거는 지식과 그런 학벌,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력과 전혀 여러 상관이 가지 없다. 재반 조건이 절대 반영되면 안 되는 거지. 네네. 법 앞에서 뭐 아니니 평등해야 그쵸. 되니까. 나는 이제 그 부분을 믿는 건데 네네. 여기서 지금 샌델이 능력주의 담론 중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또 우리 사회에서 뭐다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야. 맞아요. 맞아, 저 사람은 우리 사회에 많이 기여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맞아. 어느 정도 잘못을 눈 감을 수 있어라고. 그치. 그러니까 프레임이 한꺼풀 씌워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125페이지 책에서 보면 이런 능력주의가 오히려 이런 노골적인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을 따라야 한다니까. 그러면 오히려 사회적인 연대는 약화될 것이고 세계화의 프로젝트, 세계화의 세계화 진척되어지는 과정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은 이제 다 놔버리는 상황까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시 책의 앞으로 돌아가면 샌델 교수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던 이유, 트럼프의 당선부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네. 결국은 트럼프를 지지했던 세력이 누구다? 실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던 노동자 계층이 네. 굉장히 맞아요.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가진 놈들이 정치를 잘한다고 우리를 이끌어줄 거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했던 수십 년 동안 과연 뭘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너희를 지지할 수 없다라고 돌아섰던 게 바로 그 선거의 결과가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거지. 네. 이게 바로 그 양극화의 심화가 불러일으킨 샌델이 실망했던 미국의 정치에 실망했던 부분이라는 거. 맞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부분은 동시에 미국인의 77%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거 똑같아. 현실과 다르게. 현실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책에서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내용들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네. 오케이. 미국에서 실제로 양극화가 심화된 사례를 알려주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벌어졌냐면 네, 가장 하층에 태어난 사람의 4에서 7% 정도만 최상위층에 도달한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난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했어. 오히려. 저도 많은 어. 것 같아요. 4에서 7%가 어, 거의 그래도 1%도 그나마.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가장 하층에서 최상위층. 그렇지. 가장 하층인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자수성가 아니야 이거. 미국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그 아메리칸 드림. 누구나 미국 오면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밑바닥부터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주장한 것 치고는 좀 작은 수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에서 사회적 계층 간의 이동이 미국보다 훨씬 크다고 해요. 그렇지. 오히려 더 오히려. 기회의 땅이 되는 거야. 네. 이런 땅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만한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로는 중국이 미국보다 사회적 이등성이 훨씬 더 높다, 크다. 네, 그러니까. 더 자유로운 사회인 거지. 네. 내가 노력만 하면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회를 이야기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현실이죠. 그래서 미국이 겉모습 그리고 주장하는 모습과는 달리 불평등이 정말 심하다 강조해줬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1, 2, 3장에서 얘기했던 이 능력주의의 폐해 그리고 미국이 가진 한계를 결국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되냐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 대학의 진학이라는 부분. 네. 바로 그것을 4장부터 학력주의로 설명을
한다는 거. 해줍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네. 지금부터는 4장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말씀드릴게요. 책의 절반 이제 4장을 들어가고요. 저희가 앞에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포퓰리즘 그리고 능력주의 담론, 사회적 이동성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네. 결국 학력주의로 나타났다는 거. 네. 자, 이렇게 4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1990년도에서 2000년대 주류 정당들은 불평등, 임금, 정체나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이런 것들을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해답은 교육입니다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이 말은 글로벌 세계화가 점점 진척되고 있는 와중에 노동자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것을 너희가 공부하고 학력주의를 따르면 성공할 수 있고 이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학력주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었느냐라는 것을 이 사장에서 의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인물들도 정치 리더들도 학력주의를 따라서 그 고위 관직들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가 지명한 고위직의 4분의 1은 하버드와 연관이 있거나 90% 이상은 이미 대학원 학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학력이 높은 사람들로 지명한 고위 관직자들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맞느냐라는 것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자, 책의 143페이지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1987년 첫 대통령 선거 유세서 조 바이든은 이라고 나오더라고. 네. 이 아저씨가 1987년에 첫 대통령 선거를 나왔던 거야. 그리고 2021년에 대통령이 됐다. 30년 이 넘게. 이상의. 물론 뭐 부통령도 하고 했었지만 네. 일단 이게 좀 놀라웠고 여기서 책에서도 나오지만 어느 유권자가 바이든한테 어떤 로스쿨을 다녔고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았냐고 캐물으니까 화를 냈대. 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도 흔히 들어봤을 법한 대학을 나오지 않았던 거지. 실제 그래서 이번 바이든의 당선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샌들도 얘기하더라고.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하버드, 예일 뭐 이런 것들을 나오지 않은 바이든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의 반감이 좀 덜하다라는 부분 충분히 지적하는 부분이고 이게 얼마나 미국 사회에서 학력주의가 크게 작용하는지를 네. 이야기하는 포인트라는 거. 네. 그리고 책에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능력주의의 약속이라는 건데 145페이지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의 어떤 약속, 담론 이런 것들은 학력주의를 통해서 능력주의가 발현되게 되면 그러니까 너가 노력한 만큼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꾸준히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되면 인종이나 출신, 계층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 재능과 노력이 허락하는 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약속 그리고 기회가 정말로 평등하다면 꼭대기에 선 사람은 그 성공과 관련된 보상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능력주의에서 기인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네. 실제 그게 지켜지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력주의에서 오는 편견들이 능력주의가 가진 오만함 좀 더 확장시키는데 예를 들면은 노동자들이 어떤 실패를 하거나 학생이 뭔가 실패를 했을 때 그건 네 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거죠. 그렇지. 여기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앞에선 그게 이제 너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던 네, 부분이고 그거가 이제 학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45페이지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난 사실 여기서 좀 책의 편집이나 구성이 잘못됐다고 느꼈던 건 네. 맨 하단부에 능력주의의 이상이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잠시 접어두고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이 책의 서론부터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의로운 사회, 그러니까 샌델 교수가 정의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마지막에 나오거든 사실. 공공선을 기반으로 한 내가 얼마나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앞에서 없었는데 이거를 잠시 접어두자고 하더라고. 아, 얘기를 하고 아직 논의도 하지 않았는데. 음. 구성에 아쉬운 차이가 부분이다 있었다. 정도로 네. 말씀드립니다.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능력주의와 학력주의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스마트함, 우둔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스마트한 것이 옳은 선택이다. 그것이 정의롭고 맞는 선택이다라는 담론으로 점점 추세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주의 시대에 따라서 정치인들도 스마트하다, 우둔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됐고 빌 클린턴, 조지 부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라는 단어를 450회, 오바마는 900회 이상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곧 윤리적으로 옳다라는 것보다 스마트했냐 안 했냐. 스마트했냐, 합리적이었냐, 효율적이었냐 이것이 더 스마트하다. 그러니까 스마트하다가 기분 좋아 이거 들으면. 그쵸, 그쵸. 되게 매력적인 단어잖아요. 셋 다 들어봤잖아 우리. 스마트하다 많이 듣죠. 네.
스마트폰은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스마트하지 않은 거야. 스마트폰. 바로 또 저렇게 저는 뭐 종종 가스라이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 얘기는 그냥 듣고 싶지 않고 저는 종종 들어요. 뭘요? 스마트하다를? 근데 스마트하다는 게 도덕적으로 옳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스마트하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편집점이요. 끝없이 계속 말해. 받아줄 때까지. 알겠습니다. 아니, 물론 아닌데 알겠습니다. 가끔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말을 많이 쓰면서 맞다, 아니다, 혹은 뭐 정의다, 불공정하다, 막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스마트라는 말이 그걸 대체하기 시작했대요. 네. 그만큼 이제 오바마도 뭐 900회 이상을 썼다고 하니 어. 이거 자체가 원래는 이제 디지털 기기나 뭐 장비에 대해서 칭하던 말인데 점점 이제 인간 사회 그 네. 사회적인 단어로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언어의 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 많이 쓰면 쓸수록 사람들 머리 그 인식에 많이 자리를 잡았다 이걸 네. 표현해 하셨는데 진짜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력주에서 절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래서 이런 불평등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했던 능력주의로부터 발생된 사회적 불평등이 어떠한 해법이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학력주의, 즉 교육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언급한다. 자, 그래서 오바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대. 나는 계속 싸울 거고 너희들, 그러니까 청중들, 우리 국민들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뭘 좋아하든 상관없고 이 나라가 언제나 하면 된다는 신념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말로는 진짜 멋있거든.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꿈꾸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곳이야 라는 말이야. 진짜 멋있어. 사실 연설로만 들으면. 그쵸. 근데 이것이 실제 샌델이 평가하기로는 수십 년간 진보 및 자유주의 정치권에 주된 담론이라는 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바라봐야 했던 정치적인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재편할 것인가 이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또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과 일자리 전망이 주는 악영향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느냐 교육을 통해서를 이야기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던 오바마의 언급, 오바마의 방향성은 노동자의 학력 수준을 높여서 그들이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거.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회의 평등이 기본적으로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프로젝트 과제로는 전혀 작용하지 못했다는 거야. 야, 너희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더 배우고 하버드를 더 훌륭히 하고 예일을 더 훌륭히 하면 글로벌 네가 어디 가서도 한국 애들하고도 일본 애들하고도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다면 너희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어가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위대한 미국이 되는 거야. 네. 저도 그 173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여기서 사령탑이라는 다른 단어가 페이지인데. 나와요. 나 148이었는데. 네. 혹시나 전달이 달리네. 네. 그 다음으로 조금 뒤로 넘어가서 173페이지에 사령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바마의 인식이 어떤 건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까는지 모르겠네. 본인이 뽑았다더니. 네. 엄청 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령탑이라는 단어가 루즈벨트가 100년 전에 처음 사용한 단어로 도덕적으로 모범되고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위치로 말을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대중이 모르기 때문에 스마트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내가 제안해주고 제시해준다면 올바른 정보 판단을 해서 나의 뜻을 따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전개됐다는 거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이 다를 뿐인데 내가 그들 대신 정보를 판단하고 내 입맛대로 팩트를 선별해서 전달했을 때 그렇지. 이것은 옳은 선택이고 스마트한 선택일 테니까 너넨 그냥 따라와. 나와 같은 선택을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개선시켜주겠어. 깨우쳐주겠어. 라는 자세. 그렇지. 이게 이 장에서 또 얘기했던 거잖아. 우리의 선택이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 선민의식이죠. 그래서 그래서 얘기하고 169페이지 지난 책에서 다뤘던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에서 다뤘던 영국의 노동당에 대해서 언급한다. 영국의 노동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는데 1980년대 노동당의 하원원의 3분의 1 정도가 노동계급 출신이었대. 이 당시만 해도. 네. 그러나 30년이 지나서 2010년에는 그 비중은 10중에 하나가 채 안 된대. 10명 중에 한 명도 노동자 출신이 없다는 거야. 그죠. 전부 다 고학력자로 물갈이가 됐다는 거지. 이건 뭐냐?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자를 위한 당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러한 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은 학력주의 맹신에 대한 폐해로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본인들 스스로 물갈이해왔다. 그래서 결국에 다 고학력자들이 그리고 내가 방금 왜 이렇게 샌델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네. 부분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트럼프의 당선으로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 맞아요. 미국 민주주의 실패라는 오명으로. 음. 바꿔 말하면 오바마의 지난 8년 정권에서의 정치적인 실패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에게 그 정권이 이양되지 못했고 그것이 바로 오바마 정권에서 폐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게 무엇인가로 보지 않았겠느냐라고 지금 생각이 드네. 네.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실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저도 되게 놀랐었거든요. 근데 미국인인 마이클 샌델 교수도 엄청 놀랐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미국이 더 놀라신 것 같아요, 우리보다. 무슨 일이야? 많이 그렇다. 놀라서 많은 배신감에 오바마를 까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책에서. 그리고 하나 더. 미국의 학력주의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학벌주의가 있다. 네, 한국은 자,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들어갑니다. 미국은 학력주의 예를 들면 대학을 나온 사람, 나오지 않은 사람 그렇지. 이거에 대한 음. 구분이 확실하고 나온 사람은 엘리트로 취급을 하는 그런 사회인 실제 반면 3분의 2가 비대졸자죠, 미국은. 맞아. 네, 3분의 1 네. 정도만 대학을 진학한다. 네, 라는 내용이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비중이 더 큰 거고요. 학력이고. 우리나라는 학벌주의로 대표적인데 말 그대로 스카이캐슬이죠. 드라마 스카이캐슬 얘기처럼. 그러니까 대학교는 누구나 원하면 가게 갈 수 대부분. 있다. 웬만하면 다 가니까. 우리 세대는 가는데 그렇지. 네, 우리 세대 때는 지금 20, 30대 같은 경우 대학교를 안 나올 사람 주변에서 보기가 더 힘들 정도로 대학을 전문대에서부터 4년제까지 다 가는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긴 다 가는데 위에 대표적인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가 쭉 있잖아요. 뭐 서울 수도권도 있고 지방 국공립대학교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교육 전문가처럼 얘기하네. 순간. 순위를 매겨서 1순위 대학교를 간 사람을 더 우대해주고 이름을 잘 모르는 대학교를 나왔으면은 그만큼 대우를 안 해준다던가.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학교들. 네. 음. 그런 식으로 학벌, 학교 이름을 중요시하는 게 우리나라죠. 그렇다. 그러한 차이도 샌델이 설명을 하더라.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학력주의에 네.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4장까지는 최초의 능력주의를 시작으로 네. 그러한 능력주의의 담론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느냐. 네. 그리고 그러한 기인을 4장에서는 학력 네. 혹은 학력주의. 교육 네. 또는 학력주의라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 네. 맞습니다. 정리합니다. 좋습니다. 자, 5장. 성공의 윤리입니다. 5장에서는 성공을 쟁취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니까 재능과 노력, 능력에 따른 성공이라는 그 가치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인데요. 자, 좋아. 그래서 앞에서는 능력주의와 학력주의를 얘기했잖아. 네. 자, 그래. 그런 환경들과 이런 지금 조건들이 있어. 사회가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어. 너희는 지금 이런 현실 속에 꾸려져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치자고. 그렇게 네. 성공을 했다면 너희가 과연 그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냐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러한 고민을 너희와 얘기해 보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게 5장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야. 네. 음.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성공을 대부분 가져가고 있어를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계속. 맞아. 뭐 학력주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네. 공고히 하려고 했다는 거고. 근데 그러면 알겠어.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적 담론의 가장 큰 대두되고 있는 흐름인 건 알겠는데 그 능력주의가 부를 가져가고 성공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야? 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 네. 그러면서 영국의 사회학자인 마이클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를 굉장히 싫어하고 까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능력주의란 이상이 아닌 오히려 디스토피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능력주의가 점점 대두화될수록 직업과 기회의 배분이 양극화되고 불평등의 간격은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사실이 되었죠. 사실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지. 사실이 되었다고 그렇지. 주장을 이렇지 하죠.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네, 있으니까. 그럴 그렇지? 수 있죠. 어. 그래서 이 장에서는 능력주의에 대한 철학적인 반론 두 가지를 마이클 샌델 교수가 좋다.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가 하나가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두 번째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를 얘기를 해요. 네. 첫째. 첫 번째 정의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설령 능력주의가 완전히 실현된다고 해도 그 직업과 보수 그런 것들이 노력과 재능에 완전히 비례한다고 할 때 그게 과연 정의로울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론을 그러니까? 제기한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노력과 재능에 따라서 직업이랑 보수가 1대1 관계로 쭉 비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게 정비례. 맞냐? 그게 맞냐? 어. 정의냐? 네, 그게 첫 번째.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것만 얘기해도 한 2시간 하겠다 우리끼리. 그치. 두 번째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인데 그 능력주의가 공정한다고 했을 때 성공한 자의 그런 오만 방자함 그리고 패자들의 분노는 공동선의 개념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네. 그러니까 능력주의 이미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고 샌델은 주장하죠. 그쵸, 예. 주장하고 있잖아. 네. 그렇지. 그런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지. 네.
그렇지. 그래서 이 재능에 대한 보상이 타당한가를 더 깊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 재능이라는 것은 사실 주어진 거고 어떻게 보면 노력하는 것 또한 재능인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노력을 하는 그 인내심이라든지 그 끈기 그것도 재능이라고 판단할 수도 그렇지. 있으니까. 그게 가장 많은 주장이야. 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여러 해봤더니 음. 노력도 재능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것보다 그 재능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그 재능을 꾸준히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결국은 재능의 일부 아니겠냐고 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노력도 재능이다도 또 할 얘기가 많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과감히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오늘 녹음은 한 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재능, 우연히 주어진 나의 재능을 후하게 보상해주는 사회를 만난 건 너무 행운인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저 우리 셋은 사실 밥 벌어먹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사회지. 완전 행운이죠. 땡큐. 땡큐. 스마트. 네. 그래서 여보. 그러니까 이런 우린 감사함이 있는 사람들인 거야. 셋 다 사실. 맞아, 우리 엄청 감사하지. 행복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린 행복도 셋 다 하지. 감사도 셋다 하지. 땡큐. 겸손은 셋 다 안 해. 한 명이 안 해, 한 명이 안 해. 난 해, 난 해. 나도 겸손해. 나도 내가 사는 동네에선 나름 겸손한 거야. 어떤 동네 살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 제재 아니에요? 어떤 또 다른 조직이 있을 거 아니야. 조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어, 대학교 뭐 이거든. 뭐 거기선 그래. 겸손해? 그 와중에 겸손해요? 나는 한참 겸손하다고 봐. 아, 오빠 친구들은 엄청 거만한가 보네요. 엘리트주의의 거의 웃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스코트네요, 마스코트. 자, 마스코트네. 진짜. 넘어갑니다. 네. 이슬님은 응? 사람 볼 때 동네 보나 봐요. 아니, 내가 그런 표현을 한 거지. 바운더리들이 있잖아. 우리 아니, 그러니까 소위 덩어리들이 있잖아. 별님들. 아. 한 거의 6개월 만에 언급하는 거. 6개월 언급하고 한 3달 만에 언급하는 거 아니야? 우린 대체 정하고 하는 게 없냐 이렇게. 실천을 안 해. 다 까먹어. 여기다가 포스트잇에 써야 돼, 진짜. 별님이잖아, 덩어리 아니잖아. 그래, 아니, 별님이라고 그러니까 별님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거지 우리가. 아, 그쵸. 너무. 뭐. 그리고 이 와중에 말씀드리면 진짜 죄송한데 지금 한참 우리 지금 능력주의와 그 철학적 담론에 대해 얘기하고 있잖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댓글도 나 써주세요. 정말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방송만큼 중간에 우리 방송에 대한 PR을 안 하는 방송은 거의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어. 아, 자기 진짜요? 얘기하기 바빠. 뭐 그것도 막 네. 그렇지. 아니, 사실 그게 우리 맞지. 몰라? 무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근데 다른 이런데 방송은 이거 많이 말해요? 엄청 하시더라고. 아, 내가 팟캐스트에서? 난 사실 다른 팟캐스트를 많이 듣진 않는데 이렇게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의 닉네임이라고 해야 되나? 네. 닉네임을 개사해서 노래를 부르는 방송도 있으시더라고요. 와우. 어머, 아, 근데 그게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진짜요? 엄청 감사한가 봐. 우리도 부르자. 아니 우리도 감사하는. 넌 감사 안 해? 잠깐만, 너 말이 말이 이상하다. 아니고. 그쵸, 감사하죠. 자, 그래서 철학적 관점까지 살펴보고. 얘기를 했고 음. 그래서 이 재능이 노력이 아니고 행운의 결과냐 정말 말 그대로 운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마이클 샌델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요 한 가지 정도 더 하고 5장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샌델 교수가 질문을 하지. 정당한 경쟁을 한 결과를 향유할 권리가 있는가 우리가.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함의가 있는데 네. 정당한 경쟁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고 음. 정당한 경쟁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음.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사회 구성원이 어디까지 인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준에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말이 조금 어렵네. 향유라는 말이 어렵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단어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어렵지. 자, 죄송합니다. 자, 재능에 대한 평가? 가치? 이걸 시장이 어떻게 보상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그래. 첫 번째로는 오스트리아의 경제 철학자인 하이에크의 주장이고 두 번째는 존 롤스의 주장인데 첫 번째 하이에크의 주장은 자유시장 자유주의라고 해서 어차피 이 모든 결과들은 운으로 가져간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간 거는 맞아. 우연히 사회에서 높이 평가해주는 거라서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너희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보상을 가져가는 사람이 뛰어나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한테 도덕적인 우위나 가치를 평가하거나 원해서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봉급을 높게 가져가는 너희들도 그만큼 너희 것이 아니고 넌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인 걸 알아야 돼. 라는 게 하이에크의 주장이고요. 존 롤스는 정반대인데. 존 롤스는 평평한 운동장이었다고 해도 어차피 승자는 재능 있는 사람이 가져간 맞아.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배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차등의 원칙을 가지고 공동 자산으로서 분배하는 것을 복지적으로 생각하고 자유주의 국가에서 실현해야 한다. 좋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그냥 복지 국가의 이념인 거죠. 그러니까 하이에크는 말 그대로 운, 행운, 그리고 롤스는 능력, 재능, 탤런트.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
물론 이것만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책에서의 아. 설명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네.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주장을 하는 둘이지만 그래도 하이에크와 롤스의 공통점을 샌델이 꼽아봤다면 네. 샌델이 꼽는다면 그 경제적 보상은 개인의 자격에 주면 안 된다. 음. 개인의 자격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해야 된다. 음. 그런 공통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서서 첫 번째 하이에크는 운이니까 나눠야 되고 두 번째는 재능이니까 어, 나눠야 재능이니까 된다고 나눠야 롤스가 되고. 얘기했는데 네. 능력에 대해서는 둘의 관점이 달라요. 음. 근데 그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는 또 관점이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행운평등주의자들의 주장이 또 나오는데 어떤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누구는 운이 있었고 누구는 운이 없었다면 그 불운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상해줘야 된다. 보상을 그렇지. 해줘야 한다. 결국 이러한 담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야. 어. 되게 특이한 것 같아. 행운 평등주의란 말 자체가. 네. 그러니까 행운 뽑기 운으로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이 정해졌으니 거기서 나눠. 불운한 상대적으로 불운한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불운한 사람들은 보상해주고 처우를 개선해줘야 된다. 이 보상이란 건 결국 뭐냐? 우리가 지난 책에서 살펴봤던 영국의 네. 구빈법과 네. 같은 태도, 그런 네, 사고를 그쵸. 갖자라는 거고 이건 이미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지난 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샌델이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6장 7장을 거듭하면서 이 책에서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그 종점에 있는 이야기들은 결국 네. 사회보장제도 음. 이 키워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더라고. 그쵸. 그렇죠. 근데 이 사회보장 제도의 약간 이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능력주의가 현대 사회에서 주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했을 때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졌는지를 증명해야 하고 이것이 나의 잘못이 아님을 증명함으로써 또 오히려 굴욕감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약간 공감을 하거든요. 사회보장제도에서 돈을 받아가려 한다거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도 해봤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나의 안 실패를 되더라. 증명해야 되잖아. 그게 너무 잔인하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선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책에는 안 나오지만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 있거든. 나 다니엘 블레이크. 나 다니엘 블레이크. 어. 네. 좀 명작이니까 한 번씩 보세요. 네. 예. 무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도태되거나 실패한 혹은 노동자 계층에서 사회적으로 보상받거나 구제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그 과정도 너무 어려워 주인공에겐. 들어본 것 같아. 신청하러 갔는데 여기 마우스를 화면에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포인트를 끌고 가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마우스를 모니터에 올려. 이 사람은 그만큼이나 이게 IT의 적용이나 생활화가 안 돼 있는 거야. 너무나 절차적으로 어렵다는 거지. 맞아. 방금 이제 팽숙이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쵸. 나 다니엘 블레이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화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영화 있다는 추천 걸 다시 감사합니다. 네. 땡큐. 자, 그래서 5장을 성공에 따른 시장의 가치 환원, 가치 보상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것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개인이 최선을 다했는지의 능력주의로 또 결부된다. 그렇지. 좋습니다. 자, 5장 마무리하고 6장 갑니다. 6장.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6장은 대학 얘기고 7장은 노동, 일, 네. 직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력주의. 6장은 사실 4장과 연결되는 맥락인데 네. 4장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어. 운을 띄웠지. 그죠? 이런 능력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게 혹은 능력주의가 어디서부터 왔어라고 했더니 학력주의로부터 왔대.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게 교육일까라고 질문을 했던 거고 그죠, 그죠. 여기서 다시 6장에서 본격적으로 능력주의가 문제라면 해답이 과연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본다는 거. 그게 바로 고등교육. 고등교육적인 부분을 짚어본다. 네. 맞습니다. 1940년대 제임스 바이언트 코넌트. 이거 인상 깊더라고. 네. 진짜. 코넌트가 하버드대 총장이었는데 코넌트란 사람이 총장이었다. 네, 하버드 자. 총장이었다. 네. 근데 미국 사회의 어떤 상류층, 그 귀족 출신의 상류층들이 계속 똑같은 세습을 이어가는 것을 보고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능력주의 체제로 대학교를 선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것을 조용한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1940년 전에는 하버드란 곳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돈 돈 많고 많은. 집안 좋은 애들만 갔던 곳인 거야. 그랬었죠. 네. 물론 거기서도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하고 노력했겠지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러한 1940년대 하버드의 변화를 시작으로 미국의 아이비리그라든가 여러 대학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죠. 음.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공립학교의 장학제도를 만든다거나 이때 사트가 처음 나온 거야. 네, SAT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SAT. 미국 대학. SAT라고 해야 되는구나. 어. 그래. 네. 사트는 여기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트를? 뭐가? 아 그러니까 네. 네, 우리나라의 죄송합니다. 수능처럼 미국의 아니지. 삼성전자의 사트를 얘기했네 삼성전자의 내가. 사트를 얘기했네요. 그쵸. 자. SAT입니다. 네, SAT. 미국의 수능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걸로 능력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세습되는 상류층을 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칼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죠. 여기 재미있게 언급하는 부분이 명문대가 과연 사회적 이동성의 엔진이 되느냐? 맞아. 결론은 뭐다? 되지 않더라. 않더라. 안트라. 자, 어떤 수치를 보여주냐면 하버드 출신 중에 1.8%만 소득 기준 최하위에서 최상위로 올라갔다고 해요. 아까 3에서 7%보다 더 나죠. 그러니까 오히려 최고 학력이. 그리고 엄청 낮죠. 2%도 안 되죠. 음. 네. 그리고 비교적 덜 유명한 주립대는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이 가능하고 10% 가량 정도 최하위에서 최상위로 이동하는 결과를 그래, 보여줬다고 이게 해요. 방금 우리 얘기하던 거잖아. 네. 오히려 하버드나 예일 같은 저 최고 최상위 아이비리그. 명문대 대학들이 네. 훨씬 더 더 사회적 이동이 계급 혹은 계층의 이동성이 낮다라는 네. 수치. 이거 좀 맞아요. 사실 의외야.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주의가 점점 몰리면서 경쟁률이 높은 학교는 더더 몰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고등교육의 재선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음.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잖아. 네. 그렇죠. 음. 네. 좋은 학교에만 더 몰리는 거죠. 우수한 인력들이. 그러면 앞에서 일관되게 얘기했던 후광 효과를 음. 입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 네. 그렇죠. 또 실제 그렇게 영향을 학력이 미치고. 좋은 사람이 하는 게 다 좋아 보이고 어. 혹은 누군가 실수하면 그건 학력이 나빠서 그렇다. 네. 뭐 이런 인식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만 가려고 하고 소위 거기에 부유한 집안들의 대물림도 가능해지고 음. 또 그런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뭐 가해라든지 학원 다니는 거라든지 사교육을 그런 하거나? 사교육을 많이 할 테니까요. 음. 네. 그래서 완벽주의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음. 그래서 오히려 부유한 출신의 젊은이들은 이게 능력주의로 이것을 이루어냈다라는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 부유한 가정 출신의 젊은이들은 우울증과 불안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 네. 그래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 설문 결과 대학생 5명 중에 1명이 1년 내에 자살을 고려할 정도로 282페이지입니다. 네, 네. 이 완벽주의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런 능력주의의 병폐로 나타났다. 그렇지. 그러니까 능력주의의 일부의 폐해 중에 하나로 완벽주의를 언급한다는 거. 네.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실적과 업적이 강요가 되는 거야. 뭐 우리한테도 사실 크게 그쵸. 별반 다르진 않지. 맞아요, 맞아요. 끊임없이 동일하죠. 경쟁하고 음. 경쟁사에 노출돼 있고 음. 뭔가를 등급이- 이뤄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쵸. 그러나 저희는 행복하고 감사하다. 네, 맞습니다. 감사하다. 아 진짜잖아 이거는. 음.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책의 6장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한 가지 재미있는 아이디어, 신박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미 들어보셔서 아실 수도 있어. 네. 제비 뽑기로 대학을 가자. 네, 근데 이거는 약간의 전제가 있는 건 그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은 맞춰놓은 사람들끼리에서 제비뽑기를 하자는 거야. 그래야 스트레스가 덜하고 내가 패배감 혹은 상실감이 덜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서울대 가고 싶어라고 해서 전국의 모든 고3에게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자 서울대를 지원하려면 이 정도 기준 맞춰줘야 돼 라고 해놓은 후에 거기서 등수를 세워서 15등 합격 16등 탈락이 아닌 제비 뽑기로 그렇지. 해서 음. 뭐 A를 뽑은 사람은 합격하고 B를 뽑은 사람은 아쉽지만 안 된다. 요거 네. 약간 그 비유네. 오징어 게임에서 그럼 우산을 뽑은 사람과 맞아요. 삼각형을 뽑은 사람. 그런. 달고나 뽑기와 그렇지. 같은 네.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샌델 교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현행하고 있는 제도보다는 네. 여기서 내가 제비뽑기에서 제비를 뽑지 못한 사람 내가 원하는 제비를 뽑지 못한 사람의 상실감이나 패배감이 덜하다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그 제비를 뽑은 사람 또한 오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그쵸. 것이다. 아 내가 진짜 잘해서 내 쟤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래 운으로.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할 수 있었었구나라고 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런 제안을 하고 근데 있어요. 나는 사실 이거를 모임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별로라고 얘기하는 게 많았어. 별로라는 피드백이 많았던 것 같아. 이 아이디어 자체가. 네. 사실 별거 아니잖아라고들 얘기하더라고. 사실 별거 아니잖아. 앞에서 1장부터 줄곧 능력주의, 포퓰리즘, 뭐 학력주의, 기타 등등의 이런 문제점을 열거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근본적인 해결이 제비뽑기로 가능한 거야?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직도 기억나거든. 네. 그쵸. 이거 그리고 실제 시행될 수 있어라는 거 또 다르게는 제비뽑기 하면 정말 이게 이렇게들 사람들이 만족감 혹은 패배감을 덜 느낄까? 라고. 그래서 이거를 받아내는데 진행자로서 이거의 어려웠다.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다. 왜냐면은 제비뽑기가 물론 그런 능력주의의 폐해를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 또한 허무함을 자아내는 그럴 수도 방안은 있지. 맞죠. 네. 그러니까 맞아. 내가 조금만 손가락 돌려가지고 이거 빨간 거 뽑을 거야. 괜히 노란 거 뽑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은 2번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네. 내가 실제 성적으로 했으면 갈 수 있었는데 아, 그치. 라는 패배감이 조금 더 강한 것 그쵸. 같아요. 그게 또 오히려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드는 만들 수 있다라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우리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혹은 최근에 들으신 분들은 저희 독서 스텔라는 저희 셋만 모여서 이야기하고 만드는 방송이 아니고요. 독서 모임을 근간으로 해서 하고서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나서 여기 와서 녹음을 따로 한다는 거. 저희 3명만 유닛으로 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닛을 좋아하네. 자, 네. 그런 저희의 정체성도 잠깐 언급을 드린다. 왜냐면 이게 뭐 갑자기 뭐 독서 모임 이러면 또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네. 자, 6장까지 어떤 대안을 네. 나름 제시했다는 거 흥미롭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7장 갑니다. 7장. 일의 존엄성. 여기를 얘기하고 싶었다. 아하. 자,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자, 그죠. 능력주의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어떡할 부분. 거야. 이런 능력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노동자들이 분노했다는 건데 노동자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높은 보수보다는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 존중. 존중, 기여도, 내 일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노동자들이 실제로 1990년 이후에 대졸자의 사망률, 그러니까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40%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졸자의 경우는 25%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왜 비대졸자가 더 많이 자살을 했을까? 그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니야. 그들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야. 사회에서의. 네, 그렇다. 엥?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7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맞아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인정받는다는 느낌,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이게 현대 사회가 거듭될수록 나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 내 주변에서도 나도. 네, 맞아요. 여기서 또 정치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던데 저는 여기서 공감됐던 게 일의 존엄성이 왜 하락하게 되었는지 정치인들이 소비자로서의 국민들로 평가했다는 거죠. 얼마만큼 소비력이 있는지가 우선시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비력이 없을 경우에는 너가 하는 일은 가치가 없어. 그렇게 맞아. 중요한 일이 아니야 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진 않았을 거고 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수십 년은 최소 쾌쾌 묵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누적되고 충분히 축적돼서 네.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발현된다라고 보여지고 그 샌델이 책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다른 강의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여기서 일의 존엄성을 예로 든 게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러니까 살해당하기 전에 연설 중에 하나인데 그 연설하던 마을에서의 환경 노동자를 보고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느냐 당신이 하는 일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고 정리하고 치우는 일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 우리 구성원들에 있어서 질병을 예방해주는 일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일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맞아. 난 굉장히 이게 인상 깊더라고 맞아. 맞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누군가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너 그냥 쓰레기 치우는 거잖아 라고 맞아. 그냥 눈에 흉한 거니까 냄새 나는 거니까 치워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은 정말로 나는 큰 울림이 그쵸. 있다고 봐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세계화되어 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아니어도 로봇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 누구든지 대체되어 줄 수 있는 인물이다 사람이다 그런 존재이다라는 게 나의 존엄성이 하락되어지는 감정이고 그걸 이제 마틴 루터 킹이 그 한 명이 하는 개인으로서의 일이 전체에게 기여해주고 굉장히 고마움 칭찬을 받을 어떤 업적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맞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도 앞에서는 뭐 충분히 능력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맞아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누군가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 사회적으로는 의미를 둬야 하고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말 실제로 사회적으로 분배하고 공정하게 나누고 혹은 복지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전제는 이런 노동자 계급이나 어떤 직업이라도 그 기여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네. 쉽게 말하면 깔려 직업에 있어. 귀천이 없다. 음.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고 기여적 정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기여적 정의는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는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소비를 모든 경제활동의 유일한 목표이자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이게 지금 라고 내가 정의를 앞서 내려요. 예를 들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방향성과 네. 샌델 교수가 주장하고 싶은 혹은 그쵸. 우리 사회에 제안하고 싶은 네. 거의 이 책을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네. 우리가 능력주의 다 좋고 그래 학력주의 있어. 그것도 뭐 완화시키면 좋겠지. 음. 그렇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거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음. 결국은 방금 냠냠이가 언급했던 이 기여적 정의라는 부분이 결국 우리 현대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제안한다는 게 난 맞아. 참 좋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돼야지 사실 능력주의를 없애고 더
뭔가 이상적인 사회로 가야 된다. 이 단계를 도약하려면 이 바로 기여적 정의나 아니면은 기여도에 대한 존중? 이게 무조건 깔려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는 개인적으로는 기여도가 높고 낮음의 문제도 좀 덜어야 될 것 같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맞아요. 그러니까 기여가 작은 사람 그렇다면 그 존엄성이 덜하게 되는 부분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잖아. 하는 일과 업무, 직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우린 누구나 성실한 납세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직업이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사회에 모두가 기여하는 사람이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대단한데? 갑자기? 내가 말하면서 약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농담이고. 아무튼 그런 방향성으로 샌델 교수가 주장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 책을 나름 정리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정리 갑니다. 그래서 책을 1장부터 7장까지 조금 빠르게 정리해봤고요. 1장 능력주의부터 포퓰리즘 그리고 능력주의 담론을 네. 일부러 다뤘고, 2부는 학력주의를 시작으로, 성공과 재능에 대한 윤리. 그렇지. 그리고 6장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제비뽑기 흥미롭게 말씀드렸고, 네. 7장에서는 기여적 정의로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에는 정답이 없고 어떠한 정의도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과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죠.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 좋다라고 생각되는 건 이러한 책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담론을 사회에 던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더 보다 다양한 생각이 표출되게 그럼 하는 이 샌델 교수의 역할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 책이 열린 결말이에요. 이 마이클 샌델 작가도 어떤 것이 답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라고 뚜렷하게 말해준 게 아니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능력주의 아니면 평등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지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게 퀘스천을 던져줬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부자여도 화장실은 가고 아무리 부자여도 밥은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 그리고 밥을 만들어주는 요리를 해주는 사람도 우리 인생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장에서 있었던 일의 존엄성, 내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도 그치. 재밌게 읽었습니다. 정리해서 한마디 받으면,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너무나 만연하고 팽배한 사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존엄성이라는 부분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게 결국 이 한 줄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일의 존엄성의 기준과 가치는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건 다르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 이 시점 정도에서는 다 같이 공론화해서 담론해서 얘기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하는 거라고 정리가 네. 되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 때 등장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뭉치기보다는 각각 개인의 삶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주변이랑 단절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혹은 내가 가진 행운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겸손할 줄 알고, 맞아요.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할 줄 알고, 감사. 그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게 맞을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게 굉장히 맞아. 철학적인 좀 빨고. 이게 경제적인 개념을 넘어서 철학적인 물음을 던져서 각각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고 나니까 결국 철학에 가깝다. 네. 본인 스스로도 철학자라고 소개를 정치 하더라고. 철학자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정치학자가 아니고 철학자로 네. 네. 소개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신선했고 또 기대가 돼. 다음 그래서 책이? 다음 책은, 왜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가 8년 전에 나왔을 때도 그쵸. 야, 기찻길에 사람 세워놓고 너 어느 선로를 선택해야 내가 더 죄책감 느끼지 않겠어라고 물어봤던 맞아. 질문 맞아. 아직도 생생한데, 그 다음에 이런 능력주의란 키워드를 그러니까. 꼽아서 올지는 감히 상상도 못했고. 맞아. 그리고 근데- 능력이랑 되게 안 어울리는 행운을 갖다 붙이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좀 신선해요. 네. 이거 말하려고. 갑시다. 그래서 샌델 교수의 다음 책을 기다려 보면서 네. 네, 저의 다음 책은 인간 실격입니다. 오랜만에 고전 문학으로 돌아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책으로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